안녕하십니까. 이웃이 있고 인정이 흐르는 내장 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 시간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10만 정읍시민의 행복한 삶과 정읍시 발전을 위해 이학수 시장님과 의회가 함께 살피고 논의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시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분야는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정읍시는 지난 2005년 11월 노인인구 비율이 20.4%를 넘겨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20년이 흐른 2025년 4월 말 노인 인구는 32,91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2.4%입니다. 저는 극고령 사회라고 주장합니다.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자의 85.5%는 현재 살고 있는 집 또는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고 응답했으며 계속 거주 의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택 만족도와 지역사회 만족도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의 편리성과 안전성이 중요해지고 고령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적합한 주택 구조와 설비의 중요성이 매우 커집니다. 예를 들어 현관과 집안의 문턱을 없애고 계단에는 경사를 설치하고 마루 밑에 돛돌 놓기, 미닫이 문 설치, 욕실 및 복도에 안전 손잡이 설치, 욕실 및 계단에 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 어두운 복도에 센서 조명 설치 및 조도의 개선, ICT나 IoT 관련 기술의 보조적 시스템 구축, 이렇게만 개선되어도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오시고 추억이 서린 자기 집에서 노후를 지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읍시의 고령 친화주택 지원 사업 논의를 위해 질문드립니다. 정읍시의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조례나 자치법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관련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은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입니까? 정읍시의 관련 조례에 따라서 혹은 자체적으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제외한 고령 친화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 분야는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산내보건지소와 샘골보건소의 그린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샘골보건지소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태양광 설치 등을 통해서 운영비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의 기능 전환도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하시는 시민들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동안 샘골보건소 재활운동실은 어떤 분들이 이용하였으며 일평균 이용 시민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샘골보건소의 기능 전환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셨습니까? 샘골보건소의 기능 전환에 대해 재활운동실 이용 시민의 의견 수렴 절차는 있으셨습니까? 샘골보건소에 재활운동을 하던 장기요양 등급 판정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재활운동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 분야는 문화유산 관련입니다. 문화유산은 특정 지역 또는 사회의 역사, 전통, 예술, 건축물 등을 포함하는 가치 있는 유산을 말합니다.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 중요한 역사적,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문화유산은 지역사회의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교육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린 세대에게 문화유산을 가르치고 전달함으로써
역사를 이해하고 예술을 감상하는 능력을 키우며 창의성과 사고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문화유산은 관광산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유산을 방문하고 경험하기 위해 여행을 다니는데요. 이는 지역의 상점, 숙박시설, 식당 등의 활기를 불어넣어서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지자체에서 문화유산 야행, 문화유산 스탬프 투어, 근대화 거리 조성 등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사업으로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다소 뒤처진 느낌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활용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방안 논의를 위해 질문드립니다. 정읍시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유형과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목록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정읍시가 최근 5년 동안 국가 또는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 성과는 무엇인가요? 정읍시가 파악하고 있는 고인돌, 선돌, 석상, 돌무더기, 고비석, 고석각 등의 거석 문화유산 현황은 어떻게 되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정읍시의 문화유산 중 근대 문화유산이나 국가 또는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추진할 만한 것들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분야는 건축행정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평슬래브 지붕이 많습니다. 옥상에 빨래를 널거나 장독을 올려놓는 등 마당처럼 활용하기 위해서이겠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지붕 방수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택들이 평슬래브 지붕 위에 삼각 지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삼각 지붕은 대부분 불법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평슬래브 위에 지붕을 덮는 것 또한 증축 신고 대상이지만 이를 아시는 시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정읍시에 적극 행정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축 신고를 하지 않는 옥상 비가림 시설은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관계 법령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읍시가 추진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나아가 이러한 옥상 비가림 시설이 불법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양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5년간 정읍시의 가설 건축물 신고 처리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건축법상 허가 대상이 아닌 컨테이너 등 소규모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시에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 평면도를 건축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대신 작성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시간 전력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4년 5월 정읍시의회 고성환 의원님의 5분 발언도 있었는데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 분야는 관광정책 관련입니다. 정읍시는 그동안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학수 시장님 취임 이후에도 꼬마열차 준공, 정읍천 미로분수 조성, 정읍사 달빛 사랑숲 완공, 디지털 방문자 센터 준공 등 꽤 굵직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지의 성공적 여부는 지속적인 많은 방문객 수와 체류 기간 동안 행하는 활동 결과에 의존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듯이 관광의 기본 목적은 관광객의 유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지역에 관광객이 얼마나 방문하는지 그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지역 관광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정읍시 관광정책 관련 질문드립니다.
정읍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며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개발한 관광 자원은 무엇입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입장객 수를 집계하는 정읍시 주요 관광 지점은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관광 지점의 방문객 숫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2021년에서 2024년 기간 중에 몇 명이나 방문하셨습니까?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주요 관광 지점별 방문객 수는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 드림랜드의 동화나라와 익스트림 스포츠 조성으로 기존 주차장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기적의 놀이터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점검을 하셨을 텐데요. 시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셨습니까? 혹시 더 보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전 시민적인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내장산 관광호텔 건축이 전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정읍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정읍시가 매입해서 다른 개발 방안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분야는 교통행정입니다. 최근 상동 현대 1차 아파트와 혁산고등학교 사이에 아파트 신축이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 대란이 예상됩니다. 더불어 공사 기간 중에 덤프트럭 등 건설 중장비가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다닐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한 건설업체와 정읍시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답변은 서면을 받겠습니다. 상동 휴먼시아 3단지 옆 도로를 2차선 도로로 만들려다가 중단된 상태로 1년이 넘었습니다. 크고 작은 접촉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영무회담 진입도로와 대림아파트 주변 주차장 조성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답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분야 역시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내장상동에 답곡마을이 있는데요. 여기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시내에서 병원이나 시장을 보시고 귀가할 때 원령마을과 송중마을을 거쳐서 내장산 터미널에 가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버스는 내장산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회룡마을을 지나 송중마을로 가지 않고 답곡마을로 곧바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시간을 좀 줄이고자 이 버스를 타시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장산 터미널에서 모두 하차하고 새로 타야 하기 때문에 버스 요금을 새로 내야 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십니다. 버스 기사님들은 종점에서 새로 타는 것이니만큼 요금을 다시 내는 것이 맞다고 또 하십니다. 그 말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곳 외에도 노선 때문에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미 환승제를 도입해서 버스 요금을 2번, 3번 내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읍시에서도 시내버스 환승제 도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면 답변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보충 질문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 노인복지주택 관련입니다.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자치 법규, 추진 사업, 보완책을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의료
요양 등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7월에 공포할 예정이며 2024년에서 2025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총 2억 3,100만 원 규모로 본격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의료, 요양, 일상생활, 주거 등 45종의 통합 서비스를 200여 명의 어르신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해 시니어 클럽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돌봄 등의 서비스를 우선 연계하고 방문 운동 재활, 방문 의료, 틈새 요양 돌봄, 건강 맞춤, 영양 식사, 안심 주거 환경 개선 등 자체 5대 서비스를 개발해 어르신들의 평생 거주한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 친화주택 지원 사업은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50가구의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화재 감지기, 가스 차단기 설치 등 안심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낙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그린 모델 리모델링 사업과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 사업을 통해 지붕 개량, 창호, 보일러 교체, 전기, 화장실 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며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샘골 보건지소 기능 전환 관련입니다. 샘골 보건지소 재활운동실 이용 대상과 일평균 이용수는 일평균 10여 명이 이용 중이며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샘골 보건소 기능 전환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은 24년 4월 내장상동 초산동 분여회를 대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전환 간담회와 같은 해 5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특화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신체운동, 걷기 활성화, 비만, 영양관리, 재활사업 등을 구성하여 9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샘골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요구도와 사업의 효율성, 다양성을 고려해 기능을 전환하였으며 비교적 수요가 적은 재활운동실은 폐지하고 2023년 3월 기본설계 심의 의뢰 시 변경안을 반영하여 승인받았습니다. 재활운동실 이용 시민의 의견 수렴 절차와 대책은 지난 3월부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능 전환과 사업 내용을 지속 안내하고 장애인 복지관, 곰돌이 체육관, 주민센터 체육관 이용을 권고하여 안내 공문도 공지하였습니다. 기능 전환 이후에도 기존 이용객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장애인 복지관, 곰돌이 체육관, 주민센터 등 대처시설에서 재활운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 관련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유형과 수량은 국가 지정유산 18건, 도지정유산 53건, 문화유산 자료 20건, 국가등록 문화유산 11건, 시도 등록 문화유산 1건, 향토문화유산 22건을 포함한 총 125건입니다.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최근 5년간의 우리시 노력과 성과를 말씀드리면 국가 지정유산 2건, 도 지정유산 7건, 국가 등록 문화유산 3건, 시 등록 문화유산 1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문화유산이 지정되었으며 현재 도지정 유산 지정 신청 중인 문화유산은 옹동면 화엄사, 진묵사,
사유적고 태인면 서봉사의 대승 기록 신론소 상동 미륵사 목조 대세지 부살 좌상 등 3건입니다. 앞으로도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품격 있는 역사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비가림 시설 불법 행위 방지 및 가설 건축물 신고 편의 제공 관련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시가 가설 건축물 신고 처리 건수는 농막 589건, 공사용 가설 건축물 102건, 공장 물품 보관용 천막, 임시 사무실 차고 등 145건을 포함한 총 836건입니다. 소규모 가설물 관련 민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검토 결과 지난 4월 고성환 의원님의 5분 발언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민원인 방문 시 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작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방문객 집계와 시설 구축 관련입니다. 우리 시 대표적 관광지인 정읍 구경은 2007년도 최초 선정되어 2016년 세계소 변경 후 10여 년을 유지해오다 지난 6월 새롭게 조성된 명소를 반영하여 재선정하였습니다. 정읍 구경은 내장산 국립공원, 구절초 지방정원, 정읍사와 달빛숲,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무성서원, 용산호, 피항점, 원령습주와 솔티숲, 김명관 고택으로 내장산 솔티숲, 구절초 등의 생태자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무성서원 등의 역사자원, 정읍사와 달빛숲, 김명관 고택, 피항정 등의 문화자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과거와 현재가 조화된 정읍만의 매력을 한층 더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역점 추진한 관광자원으로는 정읍천, 정읍역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을 통해 정읍역과 정읍천을 관광축으로 연결하고 관광객이 도심 안에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광장에는 문화유산 방문자 센터,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및 동화마을 테마공원, 기적의 놀이터 등의 집적된 드림랜드를 조성하여 소비 심리가 높은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입장객 집계 지점은 6월 기준 내장산 국립공원, 구절초 지방정원, 내장산 골프앤리조트, 천사히어로즈, 내장산 국립여가 캠핑장, 문화광장 순환열차,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국립기상과학관, 칠보 물테마 유원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황토연 번역어울림센터, 꽃들의 행복마을센터, 송참봉 조선동네, 태산선비마을, 무성서원, 김명광고택, 박준승 기념관, 백정기 의상과 백정기 의사 기념관, 피항정 등 총 20개소입니다. 주요 관광지점에 대한 방문객은 내장산 국립공원과 구절초 지방정원은 무인 개측기를, 무성서원, 김명광고택, 동학민혁명 기념관, 피항정 등은 문화관광 해설사 근무일지를, 전북기상과학관, 정읍시립미술관 등은 입장권 발매 실적 및 기관 자체 집계 자료를 활용해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주요 관광지점 방문객 수는 총 648만 8,215명으로 2021년 14만 4,906명, 2022년 183만 3,482명, 2023년 157만 9,734명, 24년 160만
3명입니다. 시내버스 환승제 도입 관련입니다.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로 운송 원가 상승 등으로 이미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무료 환승제 도입 시 손실보전액 5억, 시스템 구축 및 관리비용 1억 3천 등 연간 6억 3천여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주시 90억, 익산시 24억, 군산시 10억 등 타 지자체들도 환승제, 손실보전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통카드 사용률도 높은 수준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현실적인 여건과 환승제를 시행 중인 타 자치단체의 교통 편의 개선 사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도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이도영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도영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답변자를 먼저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렸고 또 답변의 그 효율성을 위해서 서면으로도 받았어요. 감사하고요. 자, 우선 그 몇 가지만 그 시장님께 우리 정읍의 큰 문제들 좀 같이 고민하고자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자, PPT 1번 한번 띄워주시죠. PPT 1번이요. 네. 우리 많이들 보시는 그 인구 그래프의 변동 모습입니다. 95년도에 저렇게 이제 다소 젊은 층들이 많이 있다가 갈수록 젊은 층이 줄어들죠.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그 후기 노령 인구라고 하는 85세 이상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정읍의 기본적인 어떤 인구 구조. 더 나아가서 이제 그 65세 이상, 물론 노인 기준을 좀 달리한다 하더라도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아까 노인복지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라. 그 중에 이제 주거복지가 필요한 것들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 지역사회 계속거주 욕구를 그 실현시키려면 아무래도 주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 주장이 많기 때문에 공감하시겠지만 하시고 있는 사업도 그 격려하면서 더 박차를 가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감하시죠? 예. 네. 더 나아가 이제 이건 이제 본질문상에는 직접적으로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이제 노인복지라고 하면 대표적인 그 단지가 금붕동에 있는 노인복지 타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는 복지관도 있고 실버 주택도 있고 치매 안심센터, 또 대한노인회, 또 요양원, 전문병원 이렇게 골고루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지역이 이제 겨울이면 그 뭐라 그럴까 눈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열선 처리했잖아요. 근데 좀 잘했는데 그 눈 조금만 오면 이제 밑에서부터 불안해가지고 못 올라가시는 분들이 차를 놓고 가다 보니까 그 효과가 반감된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혹시 이제 전체적인 검토 과정에서 한 번 더 챙겨서 연장한다든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잠깐 드리고요. 다음 저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앞에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두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대목인데, 자, 우리 시에는 노인과 장애인들 중에서 재활치료 또는 재활운동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뭐 이분들 말고도 있겠죠. 그런데 특히 이제 뇌졸중 환자의 발생 건수를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매년 10만 명에서 11만 명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도 5,500명 이상을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이 흔히 말하는 중풍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읍시의 뇌병변 장애인 수를 살펴보니까 다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 가셨을 수도 있고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데 886명에서 2019년 이제 2023년도 770명대로 좀 줄었습니다. 이유는 뭐 아마 돌아가셨거나 뭐 또 이사 가셨거나 그랬겠죠. 근데 이제 우리 내장성동에만 해도 빨간색 그 121명 2023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 현황을 살펴보니까 4등급 어르신들이 2,700여 명이에요. 또 등급의 A, B, C가 1,000여 명. 그러니까 즉 3,800여 명 정도의 어르신은 꾸준히 운동을 좀 하면 더 악화된 상황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또 지금 있는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다음 넘겨보시죠. 3페이지. 노인과 장애인들의 재활운동 시설에 대해서 재활운동의 필요성은 뭐 우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중풍 걸리면 꾸준히 운동하면 극복된다는 것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샘골 보건지소에 재활운동실이 답변에는 10여 명이라고 했지만 그 전에 13명 이상이었어요. 그 이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 이용객이 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그 공간을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바꾼다는 것은 저는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곰돌이 스포츠센터나 기존 장애인복지관으로 이제 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장성동이 인구 2만 명이 넘습니다. 바로 옆에 초산동까지 합치면 그 인근만 합치면 3만 명 되는 무주군보다 진안군보다 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대로 뇌졸중이라든가 재활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동량은 안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저 이 문장이 생각났어요. 기존의 어르신들 하고 있는 재활운동실을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바꾼다.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의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용객 수가 줄면 내장상동과 수성동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장애인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무슨 티켓을 준다든가 해서 불편이 없이 재활 치료를 받도록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지금 장애인 복지관과 곰돌이 스포츠센터에 공간이 뭐 없진 않을 거예요. 있어요. 네, 있는데 있어요. 이용자 수요에 관한 부분을 정밀 측정을 하셔서 이게 재활운동이라고 하는 게 시간을 넉넉하게 갖고 이동에도 불편하지만 이동에도 시간 걸리지만 운동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섬세하게 살펴주셔야 돼요. 제가 이 샘골 보건지소의 재활운동실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 적극적인 안내와 전문가의 코치가 없었다. 그래놓고 그 장소만 내두니 뭐 재활치료에 효과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용객 줄어들고 이용객 줄어들었으니까 이때다 하고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저는. 그리고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나 한마디 상의 없이 보건소에서 욕구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분회장님들한테 했다는 거예요. 의원님, 실제로 이용객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라든가 또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느냐 하다 이용객이 줄여서 없어서 용도를 바꾸는 거 괜찮은데 이런 식의 의사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건소장님 뒤에서 저기 국비 받아오고 잘하셨는데 에너지 절감형 하는 건 해요. 태양광도 하고. 근데 왜 밑에 있는 재활운동실을 없애냐 그겁니다. 2024년, 2025년 의회 주요 업무보고 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저는 의회하고 상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는 이랬겠죠. 보건소의 기능을 더 확대한다. 좋아지는 쪽 그린 리모델링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린 리모델링 찬성해요. 옥상에다 태양광 설치해서 전기요금 줄인다. 그렇게 설명드렸지 밑에를. 그리고 나서 분회장님들하고 소통해서 의견 받았으면 말씀이 무슨 알려주셨으면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네. 우리 10만 넘는 시민들의 모든 수요를 다 수용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용객이 줄면 다른 용도로 그 공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전환을 한 것이고 지금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이용했던 이용객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은 추후에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셔야 된다. 예.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에 이제 버스 문제만 시장님 거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저기 페이지 8번 한번 띄워주세요. 8번. 자, 제가 환승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 조사를 해봤어요. 전국적으로 우리 정책관들과 함께. 환승제도가 이렇습니다. 몇 곳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 자, 이거를 정리했더니 표로 다시 한번 다음 페이지 9페이지. 자, 환승하는데 할인 제도를 하는 데가 32%, 72개소, 무료 환승제가 108개 자치단체. 전면 무료도 그러니까 시내버스 요금, 농촌버스 요금 안 받는데도 무려 13곳이나 됩니다. 환승 제도가 없는 곳이 35곳으로 15%밖에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중장기적 검토가 아니라 빨리 하시죠. 기왕이면. 의원님. 네. 지금 의원님이 표를 제시한 데는 되게 도시 지역인데요. 자, 볼게요. 그래서 시장님께 제가 드렸어요. 그 엑셀로 정리하는 거 경상남도도 보시고 강원도도 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를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 전주, 익산, 군산은 다 시내버스 이용객들이 우리 정읍시에 비해서 젊은 층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환승이 가능하고 용이한데 우리 시는 또 이런 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복지 택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자, 남원시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곤란해져요. 남원시 그리고 익산과 전주가 군산이 자 옆에 배후도시가 다 농촌 지역을 끼고 있어. 그래서 환승을 하는 겁니다. 농촌에서 나와서 도시 내부를 이동하려고 하는데 버스 연결 노선이 좀 부드럽지 않으면 또는 연결은 되지만 돈을 추가로 내기 때문에 환승을 하는데 환승제가 100% 무료로 안 해도 돼요. 할인제도 돼요. 근데 시민들이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관료분들.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버스 요금 무료라네 또는 할인된다니 하면요. 어르신들 다 바우처 카드 다 쓰셨어요.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요. 제도만 만들어 보세요. 돈이 좀 들어가죠. 그래서 정책적 결단을 좀 해보실 때가 됐다. 우리 지역은 오히려 더 돈이 안 들어가요. 연간 예를 들어서 5억 이상 들어가는 돈을 환승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무료 승차권을 주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환승제 도입이냐 무료 승차냐 이제 그 문제로 나아간다. 이미 우리가 대중교통의 복지, 교통에 대한 정책이 많은 지자체들이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죠. 연간 수십억을 우리가 대한고속한테 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적자 부분은 우리가 다 그건 메꿔주는 거예요. 검토하시고 그거는 저도
바르지 못하게 나간 것은 살펴야 돼요. 그런데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는 별건입니다. 아니. 그래서 35개밖에 안 되는 지자체가 우리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이게 남이 한다고 해서 다 따라서 할 것은 아니고요. 경제적인 효과나 이용 편의성 등을 맞습니다. 다 고려해서 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저 대단히 용기 있는 분 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강원특별자치도가 18개의 자치단체가 있는데 무료 환승제도가 16개소, 전면 무료가 1개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 양양군은 여전히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냐 한번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아까 어르신 말씀도 드렸고 환승제도가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 만큼 우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검토 한번 해보십시다. 예.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께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새로 부임하셔서 우리 정읍에 열정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유호연 부시장님께 한번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유호연 부시장님 한번 나와주시죠. 네, 부시장님, 이런 자리에서 뵙습니다. 우리 지역에 정읍 출신으로 부시장님으로 연이어 2번째 오셨어요. 전임 송금현 부시장님도 고향이 여기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살던 어떤 환경을 잘 알아서 지역사회 곳곳을 좀 살피고 그래서 많은 부분 의회하고도 소통하면서 개선도 시켜주시고 그랬습니다. 유호연 부시장님께 거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고요. 특별히 이제 시장님은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결단을 한다던가 할 때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는 부시장님의 몫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또 그런 걸 하고 도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그러라고 지사님께서 유 부시장님 보내셨을 거예요. 책임감 아시죠?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잘 살피고 계시죠? 네. 자, 부시장님께는 우리 옛날 기억이 있을 테니까 내장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료 4번 한번 보여주시죠. 일단 4번부터 볼까요? 4번 뭐냐면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때 왼쪽에 거 보여드렸어요. 시장님께 무성서원이 있고 다른 서원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이 작년에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인근에 있는 장성 피람 서원보다 좀 줄어든다. 이거 좀 신경을 써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요거는 무인 계측 시스템에 의해서 서원 들어갈 때마다 카운팅 되는 것을 자동 집계한 자료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시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관광해설사가 카운팅해서 한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미 무인 계측 시스템이 있는데 왜 우리는 굳이 수기를 또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무인 계측 시스템을 더 많이 하자라는 거예요. 정확한 관광 통계를 잡기 위해서는 임의적으로 숫자를 기록한다든가 이런 거 말고 일일이 사람이 셀 수 없으니 주요 지점별로 카운팅하는 장치 있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우리 정읍에 진짜 관광객이 몇 명 오며 어디가 많이 오는지 분석해서 좋은 관광 정책을 세울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인 체크기 도입. 아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 통계는 집계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측기 통계도 도입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 이런 관광객 통계에 대해서 이 통계 외에도 요즘에는 빅데이터를 감안한 여러 가지 통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광 방문자를 통계를 집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리고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게 무인 계측 시스템이에요. 제가 계측계를 팔아먹고자 하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까? 네.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같은 기관에
그 자료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관광 지점별로 입장객 통계 내는 거. 여기에는 이제 무인계 측과 뭐 이렇게 직원들이 내는 것을 합쳐진 거겠죠. 2021년도, 22년도, 23년도의 흐름을 봤어요. 우리가 주요 관광 지점의 숫자로는 2021년도에 2개 2위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체크할 관광지가 많았다. 즉 좋은 관광지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균적으로 내보는 입장객 수는 2021년도에 10위권이었어요. 전북 14개 자치단체 중에. 자,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우리가 관광 지점, 체크하는 관광 지점 수로는 가장 많아요. 즉, 좋은 관광지가 많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장객 수는 10위권입니다. 2023년도 관광 지점 수는 좀 그 순위가 내려갔지만, 이건 순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입장객 수가 중요하죠. 12위권입니다. 제가 어떤 것을 가슴 아파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7쪽. 우리가 자랑하는 내장산. 부시장님도 어려서부터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정읍은 몰라도 내장산은 안다. 그런 거 많이 느끼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장산이 대표 관광지로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 투자도 하고 있고, 그런데 2021년도에 전북의 4위였어요. 2022년도에 전북의 8위로 좀 내려갔습니다. 2023년도에 전북의 11호, 2024년도 얼마 전까지는 잠정 집계였는데 제가 어저께 확인해 보니까 최종 집계로 나왔더라고요. 23년에서 24년으로 순위감 변동은 또 저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요, 전라북도에 가장 많이 오시는 단일 관광지 전주 한옥마을 1,5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요거 빼고입니다. 요걸 합치게 되면 정읍은 이 표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10이니까. 뭐 부시장님 잘못도 아니고 여기 있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 속에 이게 이제 내장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읍의 관광지들이 와서 또 시내로 오셔서 이게 또 시내 경제 순환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 작년 연말에 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회의 5분 발언을 했어요. 구도심이 또 활성화돼야 되는 그 문제하고 맞물립니다. 그래서 구도심 공간력 살아나는 도시 재생을 꿈꾸며라는 발언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단순히 도시계획을 잘 세워보자 이런 걸 넘어서 관광과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결국 시내에 와서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 또 시내 관광 요인을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렸던 말씀인데 5분 발언 관리 카드를 보내온 걸 보니까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2025년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 추진을 하겠다고 다소 막연하게, 또는 또 7월 달에 하기로 했으면 이번 추경에라도 뭔가 하겠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행동이 없어요. 부시장님 오기 전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챙기시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구도심이 좀 우리가 무질서하게 도시계획이 되다 보니까 좀 터져 있어야 되고 도로도 좀 널찍해야 되고 광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또는 시민의 소비가 일어나는 곳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도심 한복판에 명동우리 사거리라고 하는, 잘 아시죠? 명동우리 오거리, 그 근처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여기서 잘하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그 지역 일대를 우리 정읍형 특화 도심 관광의 어떤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곳으로 어떻게 재탄생시킬 것인가도 정읍에서 나고 잘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서 같이 고민해 보자고 오셨습니다. 네.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내장상 관광 문제, 뭐 계절적 요인이 있지만 뭐 사계절 관광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구도심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예, 부시장 여러 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또 특히 의회 그 의견 잘 수렴하셔서 시장님은 앞에서 막 전진하자고 할 때 놓치고 가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뒤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부시장님 역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셨습니다. 시정 질문 과정을 들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또 방청객 여러분 대부분의 방청객은 우리 공무원분들인데요. 이 자리에 서면 항상 날카롭게도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뭔지 아시죠? 갈수록 줄어들어가는 우리 정읍 인구 그리고 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극고령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정읍의 위기감을 한번 느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거예요. 한 부서 한 부서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하다고 해서 했지만 따지고 보면 대상자의 욕구를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고 또 그분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서하고 협력해서 연착륙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꼬집고 따지고 하지 않으려고 큰 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께서도 우리 시정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요소들,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 있는 영역도 있고 또 두루두루 살피면서 대안 제시도 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아시고 또 보시라는 차원에서 오늘 질문도 많이 드렸고 또 중요한 내용들은 서면으로도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또 공개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다른 방법, SNS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소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